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25년 12월 27일 동남아시아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20일간 벌인 전쟁이 갑자기 끝났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의 결말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었거든요. 중국 군함들이 캄보디아 항구에 버젓이 정박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군함들이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다 한가운데 그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해군 대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함 한 척이 한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건 21세기 해전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 군함을 만든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은 세계가 주목한 이 놀라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해군대학교에서 30년간 해양 전략을 가르쳐온 윌리엄 체인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모든 이론을 뒤엎은 사건입니다. 2025년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캄보디아에서는 국제적인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시아누쿠빌이라는 항구 도시에 거대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겉으로는 호텔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수천 명의 외국인 젊은이들이 그곳에 갇혀서 전화 사기를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청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800명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온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거짓 광고에 속아 국경을 넘었다가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한 겁니다. 각국 정부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어요. 캄보디아 당국이 묵인하고 있었고 강력한 범죄 조직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월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납치되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속도는 놀라웠어요. 하루도 안 되어서 특수팀을 파견했습니다. 경찰 정예 요원들이 직접 캄보디아로 날아갔습니다. 현지 조사는 신속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범죄 단지 5곳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리고 11월 초 새벽 동시다발 작전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한국인 47명을 구출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갇혀있던 태국인 23명도 함께 구출한 겁니다. 저는 이 작전 기록을 나중에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전문성이 대단했어요. 5곳을 정확히 동시에 급습해서 범죄 조직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5년 동안 340명을 구출하는 데 그쳤던 태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2달 만에 70명을 구출한 셈입니다. 게다가 자국민만이 아니라 타국 국민까지 구한 거였어요. 이 소식이 태국에 전해지자 엄청난 반향이 일었습니다. 방콕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대의 요구는 분명했어요. 한국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든 피켓에는 한국 작전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국 국민들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800명이 넘는 자국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갇혀 있었거든요. 방콕 외곽의 한 어머니는 2년째 아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울면서 걸려오는 전화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당국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주권 문제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주권 문제를 뚫고 들어가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태국 정치 상황도 불안정했습니다. 몇 달 전 총리가 캄보디아 지도자와 몰래 통화한 내용이 폭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거든요. 자국 군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총리는 8월에 해임됐어요. 신임 총리가 취임했지만 12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할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한국 작전 소식이 터진 겁니다. 태국 정부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거리의 목소리는 명확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2달 만에 해낸 것처럼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캄보디아를 직접 압박하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배후에는 중국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국에게도 카드가 있었습니다. 6년 전 도입한 최신의 군함이었어요. 한 번도 실전에 투입된 적 없는 배였지만 동남아 최강의 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함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5년간 방치된 문제를 2달 만에 해결하는 추진력, 국적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구출하는 결단력,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놀라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캄보디아가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부 해안 리암이라는 곳에 오래된 해군 기지가 하나 있었어요. 1970년대부터 운영되던 초라한 시설이었습니다. 작은 부두 하나에 낡은 창고 몇 개가 전부였지요. 캄보디아 해군의 보잘것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이곳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규모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5년에 걸친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현대식 부두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대형 군함도 정박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탄약 저장 시설, 최신 통신 장비, 합동 훈련센터까지 들어섰어요. 심지어 잠수함 정비 시설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투입된 자금은 수억 달러였습니다. 캄보디아 국방 예산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명백했습니다. 베이징이었지요. 저는 워싱턴에서 이 공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이 매주 업데이트됐어요. 정보 분석관들 사이에서는 캄보디아판 지부티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동남아시아 심장부에 자국 해군력을 투사할 거점을 확보하는 셈이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핵심 항로의 발판을 마련한 거였어요.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거래였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최첨단 해군 기지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가치는 기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지에 머물게 될 손님들이었어요. 2023년 겨울부터 특별한 방문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군함들이었어요. 길이 89m, 배수량 1300톤급의 현대식 함정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건 회색 도색의 날렵한 함체를 가진 초계함이었어요. 리암 기지 부두에 조용히 접안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후의 패턴이었습니다. 몇 달마다 함정이 교체됐어요. 하지만 중국 해군 군함이 리암 기지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치 교대 근무처럼 말이에요. 명목상으로는 훈련 목적의 우호 방문이었습니다. 양국 해군의 합동훈련,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연습, 해상 순찰 협력 같은 그럴듯한 명분들이었어요. 하지만 현지 어부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저 배들이 언제 훈련하는지 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맨날 부두에 정박만 해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해양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권 국가가 동맹국 군함을 자국 기지에 초청하는 건 완전히 합법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사실상의 주둔이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이 상황을 최고의 보험으로 여겼습니다. 태국 해군이 아무리 강해도 중국 군함이 떡하니 정박해 있는 기지를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곧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의미했고 그런 위험을 감수할 동남아 국가는 없었어요. 리암 기지는 캄보디아에게 불침 항공모함 역할을 했습니다. 공격받을 걱정 없는 안전한 후방 기지였지요. 여기서 중국제 무기들이 하역되고 캄보디아군으로 배송됐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정작 캄보디아 해군 자체는 여전히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고속정 몇 척과 낡은 순시정들이 전부였어요. 총 배수량을 다 합쳐도 1,500톤이 안 됐습니다. 제대로 된 전투함은 한 척도 없었지요. 가장 큰 함정이라고 해봐야 90m급 순시선이 고작이었습니다. 무장도 보잘것없었어요. 20mm 기관포 하나가 주무장이었거든요. 이런 배로는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태국 해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호위함 여러 척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특히 2019년에 도입한 함정은 동남아시아 최강급 전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력이 무용지물이었어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태국이 리암 기지를 공격하는 순간 중국 군함들도 함께 공격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워싱턴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21세기 해양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깨달았습니다. 직접적인 군사력보다 정치적 후원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훨씬 강한 적과 맞설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였습니다. 캄보디아 국방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강력한 동반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지켜줄 든든한 친구들이 있다고 했지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는 뻔했습니다. 리암 기지에 정박해 있는 중국 군함들 말이에요. 태국은 완전히 손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압도적인 해군 우위를 가지고도 바다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육지에서는 우세했지만 정작 중요한 해상 봉쇄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착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어요. 중국의 보호 아래 캄보디아는 계속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고 태국은 결정타를 날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제3의 요소가 이 미묘한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려 하고 있었어요. 태국에게도 카드가 있었습니다. 6년간 한 번도 실전에 나서지 않았던 무기, 하지만 동남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요. 그 이름은 푸미폰 아둔데트였습니다. 이 이름을 이해하려면 먼저 태국이란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태국에서 국왕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국왕은 신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영화관에서도 영화 시작 전 국왕 찬가가 나오면 모든 관객이 일어나 경의를 표하지요. 푸미폰 국왕은 1946년부터 2016년까지 70년간 나라를 다스린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어요. 푸미폰은 땅의 힘을, 아둔데트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뜻합니다. 2013년 태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까지 제안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3억 5천만 달러, 태국 역사상 전례 없는 금액이었어요. 한국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된 이 군함은 한국 해군의 호위함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길이 124m, 폭 14m, 만재 배수량 3,700톤이었어요. 최고 속도는 30노트였습니다. 축구장보다 조금 긴 크기의 군함이었지만 그 안에 실린 무기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적기나 미사일을 막는 함대공 미사일이 32발이나 탑재되어 있었어요. 한 번에 8발씩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있었습니다. 50km 떨어진 목표물을 음속에 4배 빠르기로 날아가 맞출 수 있는 미사일이었지요. 바다 위적 군함을 공격하는 하푼 대함 미사일도 8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미국에서 만든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함 미사일이에요. 한 발로도 구축 함급 군함을 침몰시킬 수 있는 위력이었습니다. 바닷속 잠수함을 잡는 대잠 로켓도 있었어요. 22km 떨어진 잠수함까지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레이더였습니다. 350km까지 볼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가 장착됐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태국 해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가지게 된 진정한 전략적 감시 능력이었지요. 이 모든 첨단 장비들이 한국 기술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이 군함이 사타입 해군 기지에 입항했을 때 태국 해군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 배에는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푸미폰 아둔데트. 절대 침몰할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태국을 하나로 묶는 이름, 그들의 영원한 국왕이자 신의 이름이었어요. 태국 해군 제독이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해군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 함정과 함께라면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함에는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6년간 단 한 번도 실전에 나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취역 후 순찰, 훈련, 친선 방문 같은 평화로운 임무만 수행했지요. 동남아시아 최강의 전투 시스템이 창고에 모셔진 보물처럼 조용히 정박해 있었어요.
그해 겨울까지는 말입니다. 12월 어느 새벽 사타입 해군 기지의 어둠 속에서 저음의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푸미폰 아둔데트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암으로 출항하는 푸미폰 아둔데트와 함께 태국 해군의 핵심 전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호위함 2척, 초계함 4척, 고속정 8척이었어요. 태국 해군 제1기동함대의 모든 화력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런 대규모 출동은 태국 해군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평시에도 이 정도 전력을 한 번에 투입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국민들의 눈이 쏠려 있었고 정부는 결과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함대는 타이만으로 향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어요. 해상 봉쇄 및 공급로 차단 작전이었습니다. 타이만에서 캄보디아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감시하고 차단하라는 명령이었지요. 푸미폰 아둔데트는 타이만 중앙해역, 정확히는 북위 11도 30분, 동경 103도 지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완벽한 위치였어요. 여기서 캄보디아 전체 해안선을 감시할 수 있었거든요. 레이더가 가동됐습니다. 탐지거리 350km였어요. 한 척의 군함이 캄보디아 전체 해안선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수십 개의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선, 화물선, 유조선들이었지요. 캄보디아의 어떤 선박도 푸미폰 아둔데트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첫 번째 차단 작전이 시작됐어요. 중국 국적의 화물선 한 척이 시아누쿠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푸미폰 아둔데트에서 고속정 2척이 출동했어요. 정선하고 검색에 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물선은 순순히 응했어요. 검색 결과 군수물자는 없었지만 선장에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이 해역은 봉쇄구역이다. 캄보디아 행 화물선은 회항하라고 말이에요. 그 무렵 캄보디아군이 태국 국경 도시 근처를 포격했습니다. 푸미폰 아둔데트의 진짜 위력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함정에 76mm 주포가 화염을 뿜었어요. 분당 120발의 연사 능력을 가진 이 주포는 25km 떨어진 캄보디아 해안포 진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이 함정의 주포가 실전에서 적의 지상 목표물을 타격한 역사적인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태국 해군이 6년간 기다려온 순간이기도 했지요. 한국이 만든 군함이 드디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국적 화물선이 강제로 회항당했는데 불과 30km 떨어진 리암 기지의 중국 군함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기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상 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국 상선이 외국 해군에 의해 강제 회항당했는데 바로 근처에 있는 자국 군함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니요. 이건 단순한 군사적 계산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그해 겨울 국제 정세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스캠 단지 구출 작전 이후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캄보디아 인신매매 문제를 다룬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유럽연합은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었고 미국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범죄 조직의 가상화폐를 압류하며 경고하기 시작했지요. 캄보디아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 일본만이 조용히 있을 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나서서 캄보디아를 적극 지원한다면 중국 자신도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건 군사적 현실이었습니다. 중국이 리암 기지에 배치한 함정들은 배수량 1300톤급 소형 함정 몇 척이었어요. 반면 푸미폰 아둔데트는 3700톤급이었습니다. 레이더 탐지거리는 350km, 하푼 대함 미사일 사거리는 124km였어요. 중국 함정들이 푸미폰 아둔데트를 공격하려면 최소 100km 이내로 접근해야 했는데 그 전에 이미 탐지되고 격침당할 상황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몇 척대 한 척이었지요. 하지만 현대 해전에서 질은 양을 압도합니다. 한국이 만든 한 척의 군함이 중국 해군의 개입을 무력화시킨 셈이었어요. 푸미폰 아둔데트는 마치 모든 걸 내려다보는 거인 같았습니다. 태국의 작은 함정들을 뒤에서 보호하면서
캄보디아가 감히 바다에서 반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절대적 존재였어요. 캄보디아가 믿었던 히든 카드, 중국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 방패는 실제로 들어올려지지 않았어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군함이 해안을 봉쇄하자 캄보디아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를 내륙 국가로 착각하시는데 실제로는 440km의 해안선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상업 항구가 시아누쿠빌 단 하나뿐이라는 거였어요. 캄보디아 경제의 모든 숨통이 이 작은 항구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연료 문제였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단 하나의 정유시설도 없었거든요. 국가 전체가 사용하는 모든 석유 제품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휘발유, 경유, 항공유, 심지어 난방용 등유까지 모든 게 시아누쿠빌 항구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산업용 기계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부품들,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설비들이 모두 이 항구를 거쳤어요. 캄보디아의 제조업은 수입 부품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군수물자였어요. 중국에서 오는 무기와 탄약이 모두 시아누쿠빌 항구를 거쳤습니다. 최신형 미사일 시스템도 자폭 드론도 다연장 로켓 포용 탄약도 모두 이곳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태국 해군이 시아누쿠빌 앞바다에 완벽한 봉쇄선을 형성한 순간 캄보디아라는 국가 전체의 시계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났어요. 시아누쿠빌로 향하던 화물선들이 일제히 항로를 변경하기 시작한 겁니다. 타이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졌거든요. 국제 해운업계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캄보디아 행 화물에 대한 선박 보험료가 하루 만에 500% 급등했어요. 전쟁 위험 할증료가 적용된 거였습니다. 어떤 선사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지요. 그 다음 날 캄보디아 정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태국의 불법적인 해상 봉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어요.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총리는 국제사회의 개입을 호소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침묵했고 아세안도 중재에 나서지 않았어요. 이미 캄보디아는 스캠 단지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거든요. 며칠 뒤 오전 수도 푸놈펜 곳곳의 주유소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거예요. 하루 만에 리터당 가격이 30% 올랐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주유소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공황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연료통을 들고 나와 기름을 사재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주유소마다 1인당 20리터 한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틀 뒤 캄보디아 육군 지휘부에 긴급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현재 연료 비축량으로 전면전 지속 가능 기간은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현지 정보원들의 추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대한 아껴도 2주에서 3주가 고작이었습니다. 더욱 씁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 무기고에는 중국제 최신 장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최신형 방공 시스템, 다연장 로켓포, 자폭 드론 수백 대, 대전차 미사일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제 폭탄에 파괴된 방공 레이더도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값비싼 무기들이 하나씩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공 레이더는 전력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했어요. 로켓포는 연료 없이는 발사 위치로 이동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자폭 드론들은 충전소 발전기가 멈춰서면서 배터리가 바닥났어요. 중국이 공들여 보내준 무기들이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전락한 겁니다. 그때부터 캄보디아 전체가 서서히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군부터 마비됐습니다. 헬리콥터 출동 횟수가 급격히 줄었어요. 연료 절약 때문이었지요. 육군 기갑부대는 아예 훈련을 포기했습니다. 중국제 장갑차들이 기지에 박혀서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푸놈펜 외곽의 한 군부대에서는 장교가 민간 주유소 줄에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군용 연료통을 들고 말이에요. 민간 부문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시아누쿠빌 항구에서 2,000명의 하역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들어오는 배가 없으니 일거리도 사라진 거였어요. 빈 항구에는 갈매기들만 날아다녔습니다. 푸놈펜 시내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시내의 툭툭과 택시들이 하나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기름값이 폭등해서 운행 자체를 포기한 거였어요. 전력 공급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력 발전 소용 중유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순환 정전이 시작된 거예요. 에어컨이 꺼진 정부 청사에서 공무원들이 부채질을 하며 일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내부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부총리가 비공개 강요 회의에서 터뜨린 발언은 충격적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나라 자체가 멈춰버린다고 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지요. 경제부의 긴급 분석 보고서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해상 봉쇄가 지속되면 일주일 내에 국가 경제가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는 결론이었어요. 마침내 캄보디아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외교부가 비밀 채널로 태국에 보낸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휴전 협상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흘간 하급 군사 회담이 열렸습니다. 양측 참모들이 국경지대의 한 회의실에 모였어요. 회담 분위기는 처음부터 일방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측 대표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태국 측은 요구사항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즉각적인 휴전, 모든 군사 행동 중단, 영공 침범 금지였어요. 포로 18명을 72시간 내에 송환하라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스캠 단지 공동 대응이었어요. 캄보디아 영토 내 모든 범죄 조직 시설을 양국이 합동으로 소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세안 감시단이 이 과정을 지켜보게 되어 있었지요. 캄보디아 측은 거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해 겨울 마지막 날 정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한 검문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휴전협정 서명식이었어요. 20일간의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캄보디아의 일방적인 양보였습니다. 군함 단 한 척이 한 나라를 무릎 꿇린 겁니다. 전 세계 해군 전문가들이 이 전쟁에서 주목한 건 승부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예상을 뒤엎은 과정이었습니다. 워싱턴의 국방부에서 런던의 국방청에서 베이징의 군사위원회에서 모두가 같은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저 역시 30년간 해양 전략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당황했습니다. 모든 군사 이론이 예측한 시나리오와 정반대의 결과였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캄보디아가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야 했습니다. 중국의 든든한 지원, 육상 보급로의 존재, 게릴라전으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모든 조건이 최소 몇 달은 끌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보름 만에 끝났어요. 그것도 일방적인 항복으로 말이지요. 이 전쟁을 분석하면서 저는 3가지 교훈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해군력의 비대칭성이었습니다. 푸미폰 아둔데트 한 척의 위력이 예상을 초월했거든요. 3,700톤 배수량의 함대공 미사일 32발, 하푼 미사일 8발, 350km 탐지 거리의 레이더까지 있었습니다. 이 한 척이 캄보디아 해군 전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현대 해전에서는 질이 양을 압도합니다. 아무리 많은 소형 함정이 있어도 첨단 호위함 한 척을 당해낼 수 없어요. 기술 격차가 물량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든 겁니다. 둘째, 그림자 억지력의 허상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우산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그 우산은 펼쳐지지 않았어요. 억지력이 작동하려면 실제로 사용될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중국은 캄보디아를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형제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셋째가 가장 모두를 놀라게 한 지점이었습니다. 바로 한국 해양방산에 숨겨진 실력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하면 대부분 민간 선박 제조에 뛰어난 나라로 생각하지요.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으로 세계 1위인 조선 강국이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함은 별개 문제라고 여겨졌거든요. 군함 건조는 민간 선박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니까요.
복잡한 무기 체계, 전자전 장비, 생존성 설계까지 단순히 조선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전에서 한국제 군함의 실전 성능을 목격하는 순간 모든 의구심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지만 한국제 군함을 채택하는 국가는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한국의 퇴역함을 주력함으로 사용하는 국가들이었습니다. 베트남이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한국 해군의 퇴역함을 넘겨받아 자국 해군의 주력함으로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수십 년간 사용하던 함정을 베트남이 자국의 가장 중요한 전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능과 신뢰성을 확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필리핀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초계함, 고속정, 호위함까지 다양한 한국제 함정들을 운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휴전협정 바로 하루 전에 5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호위함 2척을 추가 주문했습니다. 타이밍이 우연일 리 없었지요. 더 놀라운 건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국가들도 한국 군함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한국에서 호위함을 도입했어요. 남아시아 국가가 한국 군함 기술을 신뢰한 거였습니다.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한국제 함정을 운용하고 있었고,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에서 한국 군함을 채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최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에 전투기를 판매했을 때가 좋은 예였습니다. 한국은 필리핀 측 요청에 따라 직접 페리 비행까지 해가며 납기일을 정확히 맞췄거든요. 완벽에 가까운 납기일 준수였습니다. 이것이 한국 방산업의 가장 큰 무기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프랑스는 계약 후 10년이 지나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기술적 문제로 납기를 수년씩 미루곤 했어요. 러시아는 정치적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성능으로 약속한 가격에 정확히 인도했어요. 이 신뢰성이야말로 한국 군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실전 검증이라는 도장이 찍힌 겁니다. 앞으로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의 해군 참모들이 새 군함을 도입할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한국 군함 실전에서 검증됐다고 말이에요. 이번 사례를 분석하면서 저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어요. 항공모함 11척, 이지스함 수십 척, 핵잠수함 함대까지 종이 위 숫자만 보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전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선소와 도크가 턱없이 부족해요. 2차 대전 때 우리는 4년 만에 군함 6,000척을 건조했습니다. 지금은 구축함 한 척 건조하는데 7년이 걸려요. 숙련공들은 은퇴하고 있고 젊은 인력은 다른 분야로 갑니다. 함정 정비 대기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가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평양 건너편을 바라보면 씁쓸해집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업의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소들은 24시간 가동되고 있어요. 숙련된 용접공과 엔지니어들이 넘쳐나지요.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그들이 만든 군함이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미 해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함정 유지보수 정비 거점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일부에서는 비판했습니다. 미국 군함을 외국에서 정비한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거였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봤어요. 우리 해군이 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정비받을 곳이 필요합니다. 본토까지 돌아가려면 몇 주가 걸려요. 그 시간 동안 함정은 작전에서 빠지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태평양 서쪽 끝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70년 동맹국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건 전략과 작전입니다.
한국이 가장 잘하는 건 배를 만들고 고치는 거예요.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 휴전 협정이 서명되던 그날 정오, 푸미폰 아둔데트는 여전히 타이만에서 순찰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의 결말을 보면서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쟁은 육지에서 벌어지지만 전쟁의 결말은 바다에서 결정됩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그림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었어요. 진짜 힘은 타이만 한가운데 떠있던 3,700톤짜리 회색 군함이었습니다. 땅의 힘과 비교 불가의 힘이라는 이름을 가진 푸미폰 아둔데트라는 그 군함이었지요. 그 군함을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이에요.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품질로 약속한 가격에 납품하는 것 말입니다. 당연한 일 같지만 방산업계에서 이걸 지키는 나라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미국 해군의 우위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주의자이기도 합니다. 21세기 해양 질서는 미국 혼자 지킬 수 없어요. 동맹이 필요합니다. 그 동맹 중에서 한국만큼 조선 능력이 뛰어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한국이 건조하고 함께 운용한다면 나쁘지 않은 분업이지요. 평소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의 결말은 바다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바다의 결말은 조선소에서 결정된다고 말이에요. 한국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 타이만은 그 증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군함 한 척이 한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사실, 그 군함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군함 한 척으로 전쟁을 끝낸 한국 기술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